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고, 이란과 함께 그 부분과 이제 어제 미국 소매 판매가 높게 나오면서 미국 금리가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거의 4.6을 넘어가면서 지금 4.65% 정도 기록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도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약간 단기 반등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계속해서 증시는 장기적인 추세로는 이제 아주 기나긴 상승에 이제 끝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계속 중국 쪽과 미국 쪽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리포트도 하나 이건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에서 쓴 거고요. 윤재성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00년 만에 이제 연방토지 원유 시추 비용을 인상했다라는 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좀 의아하죠.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비록 이제 성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연방토지 원유가스 시추 비용을 인상시키고 LNG 수출 터미널도 지금 보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짓을 왜 할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거 때문인가? 라는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결국 위안화를 지금 계속 약세가 되고 있거든요. 위안화 약세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결국 원유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위안화에 공격을 주게 되고, 미국이 사실 유가를 계속 이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작업에 있다. 사실 저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영사관, 이제 이란 영사관을 치는 것도 다 미국하고 협의가 안 됐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계대전 이런 것도 정말 왕자가 죽었다고 전쟁이 나진 않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 모든 게 다 계획돼서 일어나는 전쟁이지, 전쟁이라는 전쟁은 사실 우발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모든 전쟁이 다 계획이 되어 있다. 이게 당하는 쪽이든, 그러니까 당하는 쪽이 아니라 사실 일으키는 쪽이 다 우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증시 보시면은 국내 쪽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한 2.3% 정도 하락을 하고, 코스닥도 한 2.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수급부터 해서 좀 다 살펴보면은, 일단 S&P 투기적 순 포지션 오히려 좀 감소를 하면서 숏 포지션이 많이 좀 줄어 있고, 오히려 나스닥 순 포지션, 숏 포지션, 롱 포지션이 투기적 순 포지션은 약간 롱 포지션으로 지금 해져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사실 선물 포지션들은 조금 나아졌다라고 오히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이제 수급 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현물은 여전히 아직까지 크게 변동은 없지만, 좀 선물이 계속해서 좀 고점 이후로 좀 빠르게 줄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긴 시계열로는 여전히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이제 최근엔 좀 줄고 있지만 누적 수급으로는 여전히 좀 개인이 매수 우위였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베이시스 갭이 많이 내려왔다. 결국 선물가랑 현물가가 거의 지금 같은 수준, 이제 딱 맞는 정도 수준까지는 왔다. 프로그램은 조금 매도로 돌아섰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참고서만 보여드리고, 이제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여기는 장기 추세도 좋지 않다. 그래서 코스닥이 더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신용잔고 추이 같은 경우에는 19조 한 3천억 정도 되면서 전주 대비 이제 한 2천억 정도 좀 감소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DX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대비해서 밸류가 너무 비싼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PIR 여전히 너무나 높은 상황, 미국 쪽 PIR은 지금 하늘을 뚫고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제 영국 쪽도 마찬가지고, 실질 주택 가격도 여전히 너무 높고, 코어 같은 경우, 코어 이제 미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저는 여기까지 빠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합니다. 국내 쪽 실질 아파트 주택 가격 지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ECB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자산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QT는 되고 있지 않다. 증권 쪽은 매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자 물가는 좀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다. 여기 중국 쪽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ECB는 확실히 유로 쪽은 확실히 경기는 확실히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조금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이제 근데 이제 환율 쪽이 사실 엔화가 워낙 약세기 때문에 과연 이제 계속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일본도 그 부분이 계속 좀 걸리고 소비자 물가도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엔화 약세가 되는 요인이 사실 물가에도 조금 이제 반응을 주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드갭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저는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좀 금리에 지금 최근 금리가 좀 많이 상승한 영향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페드 모델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게 긴 시계열로 봐도 뭐 일드갭이나 뭐 페드 모델이나 뭐 둘 다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밸류 부담은 있어 보이는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S&P랑 코스피 같이 되어 있는 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 조금 더 밸류 부담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S&P 같은 경우에 PBR이 너무나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거의 닷컴버블까지 와 있죠. 지금 PBR이.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금리랑 이제 BEI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기대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질금리도 이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쪽도 결국 실질금리가 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총선이 끝나기도 했고, 총선 때 많이 이제 RP 자금을 한국은행이 일부러 사실 많이 풀어놨었는데 4월 3일이었나요? 이제 총선 일주일 전쯤에 한 19조 정도 시중 유동성을 좀 많이 빨아당기기도 했고요. 실제로 총선 때문에 연초에 정책 자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미리 뿌려놨습니다. 이제 원래 연말에나 하반기에 뿌려야 될 돈을 연초에 엄청 많이 뿌려놨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그냥 돈 들어오니까 채권 사자 해서 채권 금리가 엄청 빠졌었고, 그 부분이 다 실질금리 하락에 기인했었는데, 이게 결국 조사는 못 사죠. 하반기 돈 쓸 돈을 상반기에 다 써버렸으면 결국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뭐 사실 하반기가 아니라 2Q부터인 거죠.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2Q부터는 이제 4월부터 금리는 좀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ISM 제조업 지수 계속 높아져서 금리가 이제 사실 상승하는 트리거가 됐었고요. 서비스업은 좀 낮아졌지만 이게 사실 인도 시간 때문에 영향이 커서 이거 사실 다시 한 번 더 보긴 해야 됩니다. 요인별로는 사실 이게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게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S&P 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을 넘었던 적은 없거든요. 지금 거의 딱 닿았던 그 부분에서 지금 고점을 치고 있고, 닷컴버블 때보다도 높고 최근에 고점하고도 같은 레벨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GDP 상승 없이 더 가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밸류로 봐도 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 지표들 연중 거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지난주 증시가 조금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1726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제 왜 증가했냐라고 하면 TGA 정부 돈이 지출이 돼서 민간으로 뿌려지니까 이제 지급준비금으로 이 부분이 이제 줄어든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RRP도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두 영역분이 제일 큰 부분이었다 치시면 될 것 같고요. BTFP는 한 4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재할인 창구도 한 4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요런 요인 때문에 순유동성은 많이 감소되지 못하고 한 14억 달러 정도, 이 TG의 영향이 제일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총자산도 한 14억 정도밖에 감소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DI나 이제 SCFI가 다시 이제 좀 튀고 있는 요인이 아무래도 이제 호르무즈 쪽, 이제 이거는 사실 원유 쪽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유가가 대부분 다 그 호르무즈 해협 쪽, 지금 이란이 딱 막을 수 있는 거기서 많이 출발이 되거든요. LN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봉쇄하면 사실 뭐 유가도 120도 뭐 그냥 1도 아니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해운 쪽도 계속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유가 쪽이랑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유동성이 이제 계속 감소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 부분이 제일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통 속도랑 뭐 통화 성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이제 뭐 위기가 이렇게 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QE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은 이 RRP라는 계정이 이제 사실 이때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없었다가 왜 이때부터 많아졌을까가 사실 의문을 가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많아졌던 이유는 원래는 양적 완화를 하면 지급준비금이 늡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재무별반 계정이 늘었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정책을 해서 그렇고요. 어차피 이게 재정정책이 지출이 되면 원래 요게 다시 늘었다가 줄면서 이 지준만큼 늘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결국 지준이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지준이 못 늘기 때문에 이 RRP가 증가가 됐던 건데, 그럼 지준이 왜 못 느냐라고 하면은 매번 얘기를 드리더니 SLR, 이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이것 때문에 이게 결국 자본 대비 은행의 자산인데, 총 자산인데, 이 지급준비금은 결국 QE를 하면은 은행의 예금이 느는 건데, 예금이 늘면 총자산이 늘거든요. 근데 예금이 는다고 자본이 늘진 않잖아요. 얘는 고정값인데 얘가 이제 너무 커져버리니까 얘가 이제 그 GSIB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시스템 이제 중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5%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이 늘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5%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금 안 받을래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예금 안 받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예금 받지 않겠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1년짜리 미국 예금 같은 경우 한 1.8% 정도 됩니다. 기준금리가 5.5%인데.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죠. 사실 1.8%란 얘기 자체가. 미국채 1년짜리가 뭐 사실 거의 한 5.3% 정도 되는데, 5.2 정도 되네요. 5.2 정도 되는데, 뭐 1.8이라는 거는 뭐 사실 예금 그냥 안 받겠다는 얘기죠. 안 받는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이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연준으로 다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게 이제 RR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었는데 돈이 다시 빨려 들어가면 사실 QE에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는 QE에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무슨 효과가 있을까? 완벽하게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 결국 이 QE는 장기국채를 사는 거죠. 장기국채를 사는 거죠. 자산 쪽 입장으로 봤을 때 연준에. 근데 이제 그만큼 이 단기 금리는 튀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장기 금리라고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RRP가 존재하는 지준이 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QE는 장기 금리는 내려가고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RRP라는 게 결국 연준이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건데, 돈을 빌려주는 거는 사람들이 금리가 높게 줘야 돈을 많이 빌려주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리가 이때 이제 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어도 있지만 사실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았어도 이 RRP를 늘리려면은 단기금리는 올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를 누르고 단기를 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건데, 결국은 QE를 해도 근데 이제 사실 단기금리는 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위기가 와서 QE를 하면은 기준금리는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장기금리는 눌려도. 그래서 사실 이제 더 이상 완화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이 RRP라는 게 존재해버리는 순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 SLR이라는 이 비율이 되게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예대율은 70%밖에 안 되지만 예금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보시면은 예금이 뭐 엄청나게 늘었죠. 이 추세선을 넘어서 늘었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SLR이 지금 다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기가 와도 이제 QE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 사실 2009년부터 뭐 위기만 오면 그냥 QE를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냥 위기 오면 금리 내리고 QE 해버리고 이러면 뭐 다 해결이 됐다 보니까 코로나도 와 그러면 뭐 그냥 돈 찍어내고 이제 금리 내리자 이제 이러면 뭐 다 해결이 됐는데, 뭐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논리적으로 상황이. 그 다음에 이제 S&P 대비 이제 M2 비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그건 조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나스닥도 그렇고 US 5000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정부 부채 대비해서 GDP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GDP 대비해서 연준 총자산 같은 경우에 결국 20까지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QE를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쪽은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중국 쪽이 M2 나누기 M1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정말 완화적인 정책을 피고 싶겠지만 미국이 사실 지금 완화 정책을 필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부러 저는 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답이 없죠. 그럼 이제 거기 상태에서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일자까지 기준으로 뭐 QRA에서 이제 국채 발행 계획에서 발표가 됐듯이 결국 EQ에는 3,170억 달러가 순발행이 아니라 순 감소가 될 거고요. 지금 이미 920억 달러 정도 순 감이 되고 있고, 일단 장기국채는 한 849억 달러 정도 반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그래서 일단 자산으로 보면 일단 마이너스 3% 지금 S&P 빠졌죠, 4월 들어서. 금리 같은 경우에 32bp 정도 상승이 됐고요. 뭐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결국은 지금 지준이 지난주에 좀 많이 늘어서겠지만 이제 순유동성이 계속 감소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T빌 발행이 안 되기 때문이죠. 빌 발행이 이제 안 되면서 이 빌 발행이 순감으로 되면서 결국 이제 RRP가 이제 증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지준이 그 TGA가 이제 많이 감소가 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늘었던 거지, 이제 사실 RRP와 이 빌 발행 간의 역학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지준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순유동성은 떨어지면서 증시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증시 쪽에서 돈이 이제 감소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증시가 좀 받쳐줬던 게 이 순유동성을 이렇게 받쳐줬기 때문에 받쳐줬는데, 이때 이렇게 빠질 때 빠지죠. 지금 이제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이제 29일 날 또 이제 3Q QRA가 나올 텐데, 이제 그때 또 3Q 움직임도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때 이제 RRP랑 이 지준의 이제 역학이 또 이제 좀 어떻게 될지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뭐 결국 사실 3Q에도 빌 발행이 생각보다 많지는 못할 거고요. 결국은 이제 장기채 발행이 계속 많아진다. 이제 EQ 보시면은 EQ 장기채 발행이 이제 3,220억 정도 됩니다. 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작년 전체가 3,900억 달러 정도였어요. EQ가 지금 발행량이 이미 기발행한 걸 포함해서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국채 발행 부담도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DP 대비해서 지금 이미 찍었던 게 한 2% 수준이에요. 명목 GDP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수치고, 사실 3Q, 4Q도 장기국채는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일으키는 거고, 뭐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다 중국을 지금 잡으려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 특히 이제 미국채는 좀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단기 과열이긴 해서 한 번 조정은 잠깐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랬다가 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달러도 여전히 강세긴 하고, 당연히 뭐 조정을 한 번씩은 보이겠지만 약세를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금도 뭐 사실 중국 쪽에서 계속 사니까 이건 좀 강세인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금은 한번 뺐다 가지 않을까 싶긴 했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잘 계속 가고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WTI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강세, 이제 삼성전자도 강세지만 이제 강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이제 좀 하락 추세에 좀 돌입된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미국 쪽은 다 이제 하락 추세로 슬슬 진입이 돼서, 보시면은 이제 국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국내는 좀 중립적이지만 우리나라 국고 10년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포지션이지만 미국채는 이제 숏 포지션으로 사실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달러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포지션, 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롱 포지션, 근데 조금 점수가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WTI도 롱 포지션이 조금 점수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롱 포지션이 좀 점수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숏 포지션인데 숏 포지션이 다시 좀 점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롱 포지션 점수가 떨어지고 있고, 엔비디아는 이제 사실 롱 포지션은
청산, 사실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점수가 돼버렸습니다. 추세가 이제 완전 꺾인 거죠, 엔비디아도. 그래서 이제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볼린저를 좀 넘어가 있는 그 정도 상황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RSI도 꽤나 과열이긴 해서 언제든 단기 조금 하락 정도는 가능한 그런 레벨이다 라고는 좀 보실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과열이긴 하고요. 근데 좀 국내 쪽도 마찬가지고 단기 과열인 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도 뭐 단기 과열인 건 맞고, 근데 이제 여기도 RSI도 단기 과열인 건 맞는데 한번 조정 보였다 결국은 다시 올라갈 상황이다. 수급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엄청나게 강세긴 해서 뭐 계속 이렇게 강세일 순 없다. 한번 여기도 빠졌다가 가긴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RSI도 뭐 여전히 너무 강세여가지고 이거는 한번 뺐다가 가긴 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뭐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여서 한 번은 여기도 뺐다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제 너무 과열이긴 해가지고요. 이것도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그 정도 과열은 아니긴 한데, 여기도 뭐 한 번 정도는 좀 뺐다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여기도 뭐 중기적으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WTI도 저는. 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추세가 좀 뚫려가지고 결국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을 좀 기나긴 시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애플도 뭐 계속해서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는 이미 꺾였다라고는 보여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볼린저 다 내려왔죠. 이제 사실 추세가 장기 상승 추세는 이제 꺾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RSI 봐도 그렇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추세가 이제 다 꺾였죠. 볼린저도 안으로 들어왔고 너무나 크게 멀어져 있어서 결국엔 단기 추세도 여기도 이제 꺾여서 장기 추세는 결국 하락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보면 이제 지수들도 이제 다 일봉 추세로는 다 숏 포지션에 거의 다 진입이 됐고요. 장기 추세로 스코어링 보면 이제 결국 이제는 숏으로, 그러니까 숏이 아니라 이제 사실 나스닥은 이제 그냥 포지션, 롱 포지션 정리하라고 이제 점수가 나오고, 여기도 롱 포지션은 사실 정리해라고 나오고, 이제 코스피 200도 롱 포지션 정리를 해라고 나오고, 이제 코스닥도 롱 포지션 정리를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아직까지 이제 숏 추세까지는 아니고요. 다 모든 게 이제 롱 포지션을 정리를 해라 요 정도까지는 나오고, 그 다음에 일봉 추세로는 넘어가 있다가 이제 내려왔죠. 이제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보일 것 같다. RSI 30 밑으로까지는 빠질 것 같고, OBB도 이제 뚫려 버렸다라고 보여지고, 이격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려가는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빅스도 이제 벌어지고 있고, ATR도 벌어지고 있고, 변동성도 좀 커지고 있고요. 이제 하이엘드도 점점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S&P도 뭐 추세가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해도 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 지표도 뭐 다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 쪽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추세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도 뭐 30 밑으로까지는 결국 빠지고, OBB도 이제 숏 추세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격도도 뭐 사실 생각보다 크게 높게 왔었다가 이제 많이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V코스피도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변동성도 다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하락하고 있는 계속 추세인데, 뭐 사실 단기 과열이긴 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제 단기 반등 정도 나오고 사실 그 다음에 빠지지 않을까. 근데 여기도 이제 과열이긴 하거든요. 하락도 사실 한 번 뭐 더 빠질지언정 거의 이제 아주 단기 반등 정도는, 아니 단기 하락 정도는, 그러니까 단기 상승 정도는 좀 나왔다가 한번 뺄 수 있는, 뭐 RSI도 그렇고 한 번 조금 더 빠졌다가 아니면 이렇게 반등 정도는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일 텐데, 이건 차트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차트 상으로도 50일 기준선에서 어제 한번 좀 지지가 되나 했다가 결국 빠지면서 결국 전환선 기준선 역전까지 돼버렸고요. 50선까지 깨버렸습니다. 후행스팬까지 돌파가 돼버렸고요. 뭐 추세적으로 완벽한 이제 하락 추세, 이 볼린저 밴드를 결국 완전히 이제 벌어지는 상황까지 났고요. 뭐 아주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한 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게 그냥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까지가 2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까지가 전 3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이걸 A, B, C까지 해서 여기까지 2를 봐도 되고, 그래서 이게 1, 2 그냥 아주 작은 3이고 아주 작은 4 다음에 이렇게 한번 빼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3이고 이게 다시 4고 이렇게 오지 않을까? 뭐 워낙 단기 파동이랑 사실 뭐 아주 맞추기는 어렵긴 했지만, 그래서 아주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한번 있었다가 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찌됐든 주추세는 아무튼 하락 추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200일선까지는 왔기 때문에 구름대도 왔고, 뭐 단기 반등 한 번 정도는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한 요 정도는 줬다가 이건 이제 크게 한번 1파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워낙 하락을 많이 폭이 크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좀 단기 반등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일단 추세는 이미 다 깨졌습니다. 200일 추세선하고 이 구름대 빼고는 뭐 다 깨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완연하게 숏을 들어간다고 치면은 요 구름대가 사실 깨지고 150선까지 깨지면 더 완벽한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S&P 같은 경우도 뭐 결국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되고 전환선 기준선 깨지고 50일 깨지고 후행 깨지고 완벽하게 다 깨졌고요. 남은 건 여기 150 기준선과 200일 정도 그리고 구름대 정도입니다. 근데 아주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는 게, 120일 같은 경우에도 RSI가 좀 과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여기가 이제 아주 작은 하나의 1파라고 치고 여기가 이제 작은 하나의 2파라고 쳤을 때 못해도 이제 한 번 정도 반등은 주고 그 다음에 전 빠지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모습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단기 이제 RSI 좀 과열은 좀 해소를 하고 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결국 이 전환선 기준선까지는 넘지 못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다 깨지긴 했고요. 뭐 저는 여기 한 1800 요 정도 선까지는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 반등을 줬다가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긴 구름대까지도 무너졌고요. 근데 결국은 아주 단기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무너지고 있죠. 여기는 이미 저점을 여기서 깼고요. 그래서 뭐냐 3, 4 정도 이제 나타나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고점이 이제 결국 S&P 같은 경우가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여기가 이제 긴 오파였던 거죠. 결국 이제 QE 양적 완화를 하면서 새롭게 시작됐던 큰 한파동이 이제 1이 여기일지 2이 여기일지까지는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던 간에 여기까지가 3이었고 여기가 4파였고 엘리어트 파동상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5파를 보이면서 지금 RSI 과열되는 것까지 해소가 되면서 긴 장대 음봉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모양처럼요. 그래서 5파가 결국은 이렇게 정도까지는 최소한 미니멈으로 빠지지 않을까. 최소 이제 4파 정도까지는 빠지거든요. 아무리 조금 빠져도 이제 뭐 최소 미니멈 한 요 정도까지는 저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사실 이 A파가 그러니까 A, B, C로 빠질 텐데 이 A파가 어느 정도까지냐에 따라서 이 C까지가 추정이 될 테니까 일단 여기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기는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스 뭐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결국 여기 구름대를 하회하지 않으면서 지지를 보였다가 이제 결국 돌파가 되는 모습이고, 코스피 안에 있는 빅스 이제 미국 쪽 S&P 안에 있는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구름대를 다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한번 뺐다가 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여기까지 뺐다가 가지 않을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50일까지 깨버렸고요. 후행스팬 깨졌고 이제 기준선도 내려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26일 전이니까 고점 내려오죠. 오늘 되면은 내려오면서 결국 근데 기준선이 이렇게 내려올 텐데 차근차근 여기 한번 이렇게 대고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름대 안까지 들어왔죠. 후행스팬 역전이 됐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됐고, 그래서 뭐 단기 반등 정도 나오고 쭉 계속해서 빼지 않을까. 여기도 유로 같은 경우에 50일 기준선에 걸렸고요. 기준선이 아니라 50일 이평에 이제 여기도 후행스팬 떨어지고 후행스팬이 역전됐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됐고 이제 완연한 하락의 초입 정도인데 언제든 단기 반등 한번 살짝 보이고 빼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차피 중기 추세는 결국 하락이라고 보고요. 항생도 결국 다시 하락 추세. 여기도 중국 쪽은 뭐 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항생도 상해종합도 마찬가지. 여기 200일선은 결국은 못 넘지 않을까. 후행도 이제 역전이 돼버렸고요.
달러 인덱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한 번 좀 조정 보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열이긴 과열이어서요. 올라가더라도 한번 과열 해소는 한번 하고 가지 않을까. 원달러도 마찬가지고 달러 원도 한번 이제 1,400원에서 치고 빠졌다가 좀 다시 치고 가지 않을까. 너무 좀 과열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 위안화가 계속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유가 쪽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고, WTI도 추세적으로는 결국 한번 이 과열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금도 뭐 사실 이제 저는 뭐 고점이 거의 온 게 아닌가, 여기 사실 이제 이 정도면 좀 과열, 이제 과매도도 나오고 이 정도면 거래량으로도 좀 고점을 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국채, 미국채 같은,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뺐다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좀 과열의 국면에 들어서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주구장창 올라가지만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결국 계속 이 조정을 보여오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은 한번 보였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모양이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완전히 뭐 완연하게 이제 하락 추세이긴 하죠. 이제 볼린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한 60분 봉으로 봤을 때 뭐 한번 이제 좀 반등은 줬다가 빼지 않을까. 너무 여기도 과매도긴 해가지고 한번 이제 뭐 여기서 기준선에서 반등을 주든 여기서 바로 주든 한번 줬다가 이렇게 빼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라 뭐 결국은 뭐 저는 좋지 않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구름대 한번 닿았다가 빠졌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 한번 더 갔다가 이렇게 뺄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가든 안 가든 결국엔 좀 빠질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괴선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서 한번 이 정도까지는 반등을 줬다가 빼도 이상하지는 않을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 추세가 꺾였고 여기도 뭐 단기 반등 정도 주고 빠지지 않을까. 결국은 뭐 여기 구름대에서 한번 뭐 지지 정도는 되겠지만 다시 한번 내려갈 때는 좀 뚫리지 않을까 싶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추세가 좋지 않죠. 이제 전기 업황 자체가 여기는 또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여기 뭐 추세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뭐 단기 반등 정도에 언제든 주겠지만 뭐 사실 그냥 회사 자체가 지금 여긴 또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뭐 결국 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전쟁 때문도 있고, 사실 그 전쟁이 결국은 다 중국을 잡기 위한 전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단독적으로 저는 공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모든 전쟁들이 다 그래요. 모든 전쟁들이 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3조 호황이 이제 저금리, 뭐 저유가, 뭐 약달러 이런 게 다 날 수 있었던 원인은 그 당시 다 러시아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증산을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중동과 손을 잡아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뭐 여러 이제 중동 몇 나라들, 사우디나 이런 거 합쳐서 전 중국을 좀 잡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만큼 또 이제 지켜주는 거죠. 미국도 이제 그 나라들을 다 이해관계가 지금 얽히고 설켜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바이든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제 이런 원유 시추 비용을 인상하는 그런 LNG 터미널도 그렇고 정책을 지금 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도 문제가 되고 있고, 과연 위안화를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처럼, 달러원처럼 이렇게 튀는 순간 중국이 이제 무너질 겁니다. 이제 그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폭풍 전야라고 봅니다. 뭐 단기 반등 정도 계속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이미 다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도 전환선 깨버렸죠. 결국 RSI 이제 내려오고 있고요. 과열선에서 계속 조심하실 계속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방어적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요인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계속 GDP 대비 순발행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20년도가 GDP 대비 20%, 21년도가 순발행입니다. 이게 만기 도래하는 거를 제외한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금액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GDP 대비 6.4, 4.7, 8.7, 지금 EQ까지 2.1%. 근데 EQ가 조금 낮은 거는 이 세금이 EQ에 작년도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부동산이랑
세금이 많이 거쳐서 그렇거든요. 근데 3Q, 4Q는 세금이 안 거쳐지죠. 그리고 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해도 5% 정도 GDP 대비해서 순발행이 되면, 근데 그게 또 장기국채로 발행이 되면 상당한 GDP 대비해서 장기국채 발행 부담이 될 거고, 또 그게 이제 금리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RRP가 꽉 차서 SLR이 때문에 꽉 찼기 때문에 결국 단기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장기 금리를 올리는 그런 현상, 둘 중에 하나 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고, 이 크리스토퍼 이제 윌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TV를 우리가 사주고 매입하고 MBS를 매각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즉슨 뭐죠? 단기 금리를 잡고, 단기 금리를 누르거나 잡고 장기 금리를 올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단기를 올릴래? 장기를 올릴래? 연준은 장기를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지금 피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개인들이 뭐 사실 장기국채 상당히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 될까? 이제 과연 금리가 인하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인하가 된들 장기국채가 빠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